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 비밀번호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강은성입니다. 아, 이번 세션에서는 비밀번호에 관련된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법령,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함으로써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좀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아, 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작년 5월 달에 미국 동부의 어떤 디젤이나 휘발유 같은 에너지의 한 45%를 수송하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해서 어떤 그 수송이 마비됨으로써 어떤 사회적 혼란이 좀 야기됐던 그런 좀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월 7일에 이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을 했는데요. 한 달 뒤 정도에 이 회사의 블런트라는 사장이 미국 상원에 가서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 가상사설망, VPN이 있었는데 그 VPN이 오래돼서 2단계 인증 기능이 없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아, 이 공격자가 비밀번호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 복잡한 비밀번호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런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비밀번호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노션 아시나요?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노션이 막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노션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로그인할 때 이제 이메일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이메일 주소로 이런 이제 그 코드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를 입력을 하면 로그인을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감히 우리나라에서 비밀번호도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약간 법령에 위반될 거리가 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노션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로그인 코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영구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메일을 통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소유 인증, 소유 기반 인증의 방식 아닙니까? 이런 걸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실제 사용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보안 관련 법규를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법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공학도 출신이어서 법과 별로 친하지 않은데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른바 생계형 법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크게 보면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서 사용되는 법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보통신 관련된 법들, 이렇게 이제 비밀번호에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 법하고 가로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법령, 그러면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를 이제 법령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법적 강제성, 또는 이걸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법령까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고시는 우리가 보통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고시라는 이 레이어에 상당히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고시라는 게 어떤 법적인 위치에 있느냐라는 걸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시의 법적 효력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규칙 하면 아, 행정규칙은 행정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준칙을 정해놓은 법적 형식의 규정으로서 보시면 국민에게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고시를 비롯한 행정규칙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고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앞 뒤에서 좀 보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법에서 직접 위협했다는 거죠. 개인정보법이나 시행령에서. 그리고 수임행정기관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런 게 수임행정기관입니다.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면 그 시간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위 법령에 그러니까 개인정보법 법령에 위임한 것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가 상위 법령에 그것을 위임한 법령의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 다시 한번 넘어가면요. 여기서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보호조치 기준 이런 이제 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이게 다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고요.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신용정보법 이게 둘 다 소관부처가 금융위원회인데요. 금융위원회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신용정보감독규정 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이런 이제 고시와 시행세칙이 있고요. 자, 정보통신망법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부처인데요. 거기 보면 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지침 이런 이제 고시가 있고요. 위치정보법에는 고시가 없습니다. 좀 특이하죠? 예, 이거 좀 특이하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권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근데 맞아 보시죠. 기타에 보면은 그런 인증도 있고 뭐 가이드 또 이거 인증이죠. 또 권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 기타에 되는 것은 전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저런 것을 합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뭐 가이드, 인증 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요 고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달면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법도 아닌 것이 고시도 아닌 것이 이런 안내서이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안내서를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라는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법규를 보면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 이제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럼 안전한 알고리즘 도대체 뭐야? 이렇게 봤을 때 암호 알고리즘 및 키길이 이용 안내서 이것이 요걸 그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뭐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수사기관에 가거나 규제기관에 가거나 법정에 가거나 다 요 암호 알고리즘 및 키길이 이용 안내서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도 아니고 고시도 아니지만 거의 법처럼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는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또 이제 패스워드 관련된 비밀번호 관련된 세션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보안 관련 법규에서 비밀번호가 어떤 역할들 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시면 자,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9조에 안전조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 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안전조치 의무에 기반해서 시행령 그리고 고시까지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안전조치 의무란 제29조에 기반해서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 제48조의 2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제적 한 특례가 시행령이죠. 이쪽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특례라고 돼 있어서 저 옆에 써놨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 용어가 어렵죠. 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 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한마디로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사용하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개인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거기서 개인정보가 있는 이제 사업자들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그러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도 개인정보가 있는 쪽, 이런 쪽을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보신 것처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또는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자, 일방향 암호화라는 건 법적 용어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해시입니다. 해시. 그래서 일방향 암호화. 그래서 비밀번호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죠.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령에서 갖고 있고요. 자, 이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은 앞에서 보셨던 그 시행령의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것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이런 사업자들은 요 고시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그 규정하고 있고요. 자, 이용자는 고객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이런 사업자의 어떤 지휘 감독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시간제 고용된 분들, 뭐 파트타이머, 그렇죠. 그다음에 또 협력업체, 이런 분들도 실제 사업자의 지휘 통제를 받아서 한다 그래요. 감독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개인정보 취급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이 말은, 이거는 이제 고객이죠. 고객이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개인정보 취급자는 한마디로 본다면 임직원 같은 거죠. 임직원이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앞에를 약간 보시면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두 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세 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기록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너무 옛날 버전입니다. 사실 영문, 숫자, 특수문자, 영문이 26개잖아요. 그죠? 대문자 26자, 소문자 26자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숫자는 10자죠. 특수문자가 30여 개 되는데, 실제 우리가 쓰는 거는 보통 느낌표 이런 거만 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특수문자 숫자 개수만 많았지 실제 보안 강도를 높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문의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섞어 쓰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26 더하기 26이면 52에 10자면 10제곱, 10제곱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보안 강도를 높이려면 사실은 영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문의 소문자, 영문의 대문자 등 조합하여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좋은 거죠. 어쨌든 이런 걸 상세하게 고시에, 법적 효력이 있는 고시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였고요. 자,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해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 해시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비슷비슷하죠, 규정들이. 자, 여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보셨던 요 고시는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자입니다. 자,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터넷 없이 이런저런 것을 사용하는 분들죠. 또는 공공기관, 이런 데도 이제 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비영리, 학교, 이런 데 이제 여기에 이 조항의 규정을 받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비밀번호가 있고요. 또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주체 안전한 비밀번호. 자, 정보주체는 앞에 이용자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거든요. 아까 이용자는 고객이라고 그랬지만 정보주체는 임직원도 포함되고요. 고객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협력업체 직원도 포함되고, 또는 언론사 또는 대관 쪽 한다 그러면 공무원들, 이런 쪽도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정보주체라는 거고요. 거기다 어쨌든 비밀번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또는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모바일 기기에도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또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는 일방향 암호화 저장해야 된다. 자, 비슷한 규정이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건데요.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의 이제 법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에서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하나는 본인 확인 기관의 지정. 자, 본인 확인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는 KT 같은 통신사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신용 쪽에 사용하는 이런 이제 기관들이 있죠. 이런 쪽에 이제 비밀번호 얘기 나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등이라는 요 조문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어쩌고저쩌고 권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게 선택적인 것이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서 비밀번호 관련된 거는 크게 본인 확인 기관의 지정에 관한 것과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 이런 고시에 대한 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면, 자, 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지침입니다. 앞에 보셨던 거죠.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고시고요. 그 보시면 옆에서 이제 자, 계정, 비밀번호 관리 방안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비밀번호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는 또 이제 8자리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약간 심하죠. 왜냐면은 앞에 거는 그 개인정보 취급자의 그런 비밀번호를 등등해서 10자리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이거는 심지어는 관리자 계정인데도 불구하고 8자리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뭐 대문자, 영문자를 또는 숫자를 뭐 특수문자를 섞어라 이런 말도 없고 그냥 8자리 이상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좀 뭐 이게 사실 상세하게 적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보다도 좀 더 약하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요. 또 비밀번호는 해시에서 저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 확인 기간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도 이제 본인 확인 입력 정보라는 내용 속에 이용자가 입력하는 부가 정보,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등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서 이 관련해서도 비밀번호가 사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전자금융거래법은 주로 이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 이제 전자금융 관련된 기업들에 적용되는 그런 이제 법인데요. 전자금융거래법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였던 그런 고시처럼 여기도 전자금융감독규정이라는 고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금융 쪽은 워낙 규제가 강한 곳이어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떠나서 규제기관이 뭔가 정해놓으면 사실 벗어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이런 이제 행정규칙을 정했으면 당연히 열심히 지키는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전자금융 감독 규정의 제13조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 대책을 수립 운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해야 된다. 이건 이제 이 사용자라는 것은 이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장의 임직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필수 또는 내부 사용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부 사용자는 이제 기업 내부 사용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만일 단말기의 이용자, 이거는 이제 고객이죠. 이용자 정보를 보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일 보관하려면 거기에 관리 비밀번호를 정해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정보 처리 시스템의 보호 대책에서 보면 운영체제의 계정으로 로그인할 경우,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뭐 커맨드 라인에서 또 뭐 쉘에서 이렇게 입력할 때, 이렇게 로그인할 때, 그럴 때는 계정 및 비밀번호 이외에 추가 인증,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여기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계속 전자금융 감독 규정인데요. 여기 17조에 보시면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 서버에 뭔가 접속하려고 할 때는 여기도 추가 인증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접근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비밀번호에 대해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시면 이제 우리 보통 많이 생각하는 거 있죠. 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를 쓰지 말아라 라는 것도 있고 또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해서 8자리 이상으로 해라.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비슷하고요. 자,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게 죽음이죠. 분기별 1회 이상 계속 바꾸는 데다 심지어 뭐 전에 한 2-3개 정도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있겠어요? 결국 뭐 합니까? 네, 포스트잇에 딱 써가지고 단말기 밑에다 딱 이렇게 붙여놓죠.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해요. 사실 이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가 뒤에서 약간 설명드릴 텐데 이런 쪽에 이제 원조가 미국의 국가표준기술연구소죠. 니스트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뭐 주기별로 바꾸라 이런 거 다 없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고요.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해야 된다. 또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뭐 미리 정한 횟수, 예를 들어서 뭐 5회 이상 그러면 그러니까 5회라고 생각하면 이제 5회에 가까워지면 입력 오류가 연속해 발생하면 이제 뭐 3회 연속 비밀번호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또 5회 연속 비밀번호가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거를 이제 차단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라. 뭐 이건 우리 많이 이제 사용하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의 비밀번호 관리죠. 그래서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에 보관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회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이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처리 시스템에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쭉 있습니다. 5가지 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앞에서 보셨던 것들 내용이 쭉 있으니까 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용자한테 유의사항을 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중에 이제 비밀번호 유출 위험이 있으니 이를 잘 관리하십시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공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밀번호 변경이 할 때 이렇게 이런 규칙을 가지고 변경하십시오 또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 변경 시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회사들의 이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주문은 이제 어떤 외부 협력업체에 용역을 줄 때 일들이죠. 그럴 때는 이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이용자 금융정보가 무단 보관되거나 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비밀번호에 관련된 규정이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밀번호는 상당히 법적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신용정보법도 사실 이제 금융기관 쪽에 많이 적용되는 그런 이제 법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용정보법의 제19조에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용어가 좀 그렇게 되었지 일반적인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이제 IT 시스템들이죠. 거기 보시면 이제 이런 관련 내용들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 밑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보면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앞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보셨을 때 뭐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 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신용정보 감독 규정이 이런 법과 시행령의 근거를 두고 그것의 위임에 따라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거기 보시면 또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 대책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별표 3을 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 신용정보 주체 이거는 앞에 개인 신용자가 붙어서 그렇지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 주체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이제 신용정보죠. 개인 신용정보 취급자입니다. 그런 이제 분들이 비밀번호를 관리할 때 이런 예측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이용하지 않도록 작성 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보신 것이 있고 이제 위치정보법입니다. 그래서 위치정보법을 보시면 아까 위치정보법은 이제 고시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위치정보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요. 이제 고시도 아닌데 밑에 이제 권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본고를 보시면 위치정보 시스템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이제 처리 시스템, IT 시스템이죠. IT 시스템에 대한 식별및 인증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이러저러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뭐 어떤 재이용을 제한하고 좀 어렵게 써야 되고 뭐 등등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치정보법 관련해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보안 관련된 법규 이외에도 이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이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제 법률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원래 알던 법률은 아니고요.
비밀번호 관련된 법률이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저 찾아본 법률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아까 그 법령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는 포함해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신고 또는 신청을 하려는 사업주가 있다 그러면 이런 그 통신망에다가 사용자 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또 이러이러한 통신망을 이용하려면 사용자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 확인 절차를 사용자 번호와 비밀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된 지위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찾아본 것이 이제 공간정보관리법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그 시행규칙을 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용자 권한 등록 파일에 사용자 이름 및 권한과 또 사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비밀번호를 등록하라는 이런 규정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사용자 비밀번호는 6자리부터 16자리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한다. 이런 거 미치죠. 16자리까지 하면 또 아니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20자 쓰다 보면 20자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줄이느라고 이제 고생하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오래된 그 법령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이제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는 이를 즉시 이를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78조에는 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이런 쪽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안 관련된 그 법령 이외에도 다른 법령에서도 비밀번호를 규정한 이런 법령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그 비밀번호를 그 사용한 사례들 그리고 또는 이제 법령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시사점을 이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앞에서 보셨던 주요 이제 보안 관련된 이제 법령을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이렇게 이제 찾아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비밀번호의 주체, 또 어떤 정보자원에 접근할 때, 또 활용할 때 이런 비밀번호를 규정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에 적용되는 사업자, 수범자라고 하는데요. 사업자 어떤 쪽인지, 그다음에 그것이 필수인지 이런 이제 관점에서 나눠보면 개인정보법은 정보 주체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 이렇게 이제 비밀번호 주체를 볼 수가 있고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와 관리자, 전자금융거래는 내부 사용자, 이용자, 관리자. 관리자는 내부 사용자의 특수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개인신용정보 취급자는 이제 임직원들입니다. 보통 임직원들은 개인정보 취급자 마찬가지로 그런 쪽이고 개인신용정보 주체는 정보 주체죠. 고객 또는 이제 정보 주체들이고요. 또 이 정보 취급자 이렇게 이건 보통 임직원들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쪽에서 쭉 보시면 사실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보고 이 비밀번호가 이런 지위와 역할을 갖고 사용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혹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비밀번호를 뭐 어떻게 사용하자라든지 또는 이러이런 정도의 비밀번호는 또 없앨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는 또 다른 뭐 대용에 뭔가 다른 걸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할 때 이런 이제 비밀번호의 어떤 분류나 역할 지위들을 기능을 좀 잘 살펴보면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존 책에 대한 좀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모든 법령을 다 찾아봤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어려워서 비밀번호를 규정한 법령 또는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또 추가 조사가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각 법령에서 규정한 비밀번호와 역할 필요성 또는 지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뭐 항상 뭐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럼 기존 비밀번호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법령에서 일단 비밀번호의 사례를 좀 더 찾아보는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리스트 이제 그 미국의 그 국가기술표준연구소의 이제 그 비밀번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제가 이제 길게 써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는데 제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리스트에서 2017년부터 이런 그
스페셜 퍼블리케이션을 내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털 아이덴티 가이드라인 쪽을 뭐 6월에 2017년 6월에 냈고 거기부터 63B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63B를 2020년 또 3년 만에 또 그 개정을 했고 또 FAQ를 또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해서 분기별로 그 비밀번호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들이 있는데 니스테스를 어떻게 바꿨냐면 분기별로 바꿔가 아니라 이거 문제가 있는 걸 알면 바꿔라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그 비밀번호에 문제가 있는지 뭐 노출됐는지 어떻게 아나요? 그런데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에서 보셨던 그 패스워드 선택에 관련된 안내서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게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리스트에 이런 규정을 좀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회 검토에 대한 한 예로서 리스트를 내었고요.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비밀번호 관련 법령의 세부적인 검토,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비밀번호 시스템보다 좀 편의성, 안전성이 높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 도입 시 비밀번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만약 파이더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안전성과 편의성이 둘 다 있는 사실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거를 이런 안전성과 편의성 둘 다 잡은 이런 체계를 도입할 때 그러면 비밀번호를 꼭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는 어떤 법적인 방안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충분히 검토할 시점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또 뭐 파이더 이외에 여러 가지 사용자 인증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안전성과 편의성 또는 이제 사실 기업에서 이걸 도입할 때는 이제 구축 비용 상당히 중요한데요. 구축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레거시가 있을 때는 어떤 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 또 하드웨어가 도입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법적인 개선을 통해서 실제 우리 사회에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사용자 인증 방법을 도입하는 그런 시기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제 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런저런 뭐 질문, 의견 있으시면 뭐 파이더 온라인스나 또는 제 아래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검토해서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드려서 감사합니다.